네, 윤석열 대통령의 3차 출석일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사실상 출석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밝힌 상황입니다. 네, 시계제로 상태의 연말 탄핵 정국 속에서 여야의 대치 전선은 격화하고 있습니다. 두 분과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김성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환을 계속 통보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예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내일 10시까지 과천 공수처로 와라 세 번째 출석 통보했는데 대통령 측에서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는 할 수가 없다. 근데 직권남용 수사로 내란죄까지 파고드는 거는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있다. 이거 선결되면 우리가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결국에 어쨌든 3차 출석도 안 나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내일이죠. 예. 아마 내일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가장 큰 주된 원인, 이유를 들고 있는 것이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지금 논리 아닙니까? 예. 일단 법리적으로 볼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내세우는 논리는 뭐 일면 상당히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찰도 지금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 해서 그 수사권을 공수처로 넘기지 않았습니까? 예. 현재 법규상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주체는 오로지 경찰에게만 있다. 다만 경찰은 기소권이 없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와 검찰의 힘을 빌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검찰과 공수처는 반대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다만 검찰은 이제 기소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문제가 혼란스럽게 맞물려 있는 이런 상태죠. 네. 그러니까 공수처가 지금 공수처법에 따르면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유권 해석을 해서 자체적으로 유권 해석을 해서 지금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윤 대통령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려면 내란죄에 대한 수사 능력, 수사 권한이 있느냐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요. 자칫 잘못하면 재판 과정에서 법원과 판사가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다. 따라서 공수처가 제시한 증거 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보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 문제가 계속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내일도 뭐 이런 상황이만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뭐 체포영장 같은 걸 발부할 가능성이 더 커진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뭐 4차로 소환 조사를 뭐 통보하거나 이러기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게 마냥 부르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관련 서류도 지금 송달도 안 받는 상황인데 예. 수사 협조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체포한 상태에서 수사하는 것 외에 달리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제도 이제 검찰이 밝힌 것처럼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총을 쏘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던 발포 명령을 내렸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나는 대통령 지위에 있으니 수사를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고요. 예. 제가 지금 방송 오기 전에 광화문 집회에 잠시 다녀왔거든요. 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운 날이에요. 맞아요. 거기에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탄핵을 외치고 구속사를 외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내란을 일으켰다고 하는 당사자는 아마 집에서 편안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얼마나 국민들이 이 추운 날씨에 더 많이 나와서 내란범을 처벌하거나 구속하라고 요구를 해야 대통령이 그 말을 들을까? 글쎄요. 안 들으면 그것도 좀 이상한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이후에 얼마나 무소불위의 모습을 보였습니까?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리고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진다며 앞에 명패를 영어로 돼 있는 거 갖다 놓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그걸 보여주고 자랑하기도 했던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고 정당했다고 국민들한테 공개적으로 밝혔잖아요. 아주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럼 그것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겠다고 하면 또 당당하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법 뒤에 숨어서 마치 무슨 그 법꾸라지 같은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한편으로 좀 화가 나기도 하고요. 좀 예. 답답하기도 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수사와는 조금 다른 모습인 게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선임하면서 탄핵 심판 대응에는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침묵에서 이렇게 적극적 대응으로 전략을 바꾼 이유는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침묵에서 이제 적극적 대응으로 이제 입장을 완전히 180도 바꿨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변호인단, 대리인단 선임이 어제부로 이제 종료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민주당 탄핵소추위원들은 지금 변호인단이 17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은 지금 겨우 4명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태로 이해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절차도 임해야 되고 또 이제 공수처 조사도 받아야 되고 이런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다는 점, 그러한 점에서 이제 검찰 공수처 수사보다는 헌법재판소에 좀 더 매진하겠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석동현 변호사가 수사보다는 헌법재판소가 먼저다, 탄핵 심판이 먼저다 그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관 앞에서 조사를 받는 것보다는 헌법재판소에 가서 직접 생중계, 사실상 생중계가 되는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 탄핵 심판 과정에서 본인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국민들을 상대로 설파하겠다. 그게 더 유리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예, 변호인단 구성이 이제 1차 구성을 마친 거긴 합니다. 그 이렇게 공수처 수사와 탄핵 심판에 임하는 태도가 사뭇 다른 건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헌재 쪽으로 가는 게 좀 더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하고 사실상 같이 공조해서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예. 더군다나 거기에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나서서 사실상 윤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9명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9명 체제를 못 만들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 윤 대통령 측에서는 6명의 불완전한 체제라고 주장하는 아주 웃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재로 가서 여론전을 펼치면서 헌재를 최대한 그 심리를 늦추는 작업들을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제일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수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사를 계속 거부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게 일종의 저항하는 모습들도 보일 거고요. 또 자신을 지지하는 일군의 세력들을 좀 더 분노케 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거꾸로 말하면 사회 혼란을 조장함으로써 자기가 유리해지는 되게 희한한 상황을 지금 조장하고 그런 상황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저는 윤 대통령이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수사 때 수사팀장이었잖아요. 특검에. 그러면 그때는 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불소추 특권의 예외 조항이 될 수 있는 범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제3자 뇌물죄라든가 아니면 직권남용죄, 선거법 위반, 국고손실죄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으로서 불소추 특권을 주장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의 어떤 예외가 있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탄핵 이후에 소환 조사를 받았고 그 다음에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그거를 누가 했습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한 거 아니에요, 수사팀장으로서. 그러면 거기에서 예외가 되는 내란 외환 혐의는 자신이 거부할 수 없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거부를 해요. 굉장히 웃기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아는데 그걸 피한다고 하는 얘기는 그거는 오히려 그걸 역으로 이용하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로밖에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비루하고 구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수사 문제 관련해선 제 개인적으로 네. 윤석열 대통령 측도 좀 더 전향적인,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고 예. 또 수사기관인 공수처에서도 마음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측과 좀 대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제 체포 문제가 지금 본격적으로 거론되지 않습니까? 이건 국가적으로 무척 불행한 일입니다. 예.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의해서 체포된다. 그 체포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혼란과 충돌, 갈등이 또 잉태되겠습니까? 예. 그래서는 국가적으로 불행하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측도 본인이 언급한 대로 당당하게 공수처에 가서 조사를 받는 방안, 예를 들면 자진 출석 방안이라든지 예. 또 이제
조사를 받는 수사를 받는 시점과 장소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공수처와 보다 전향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 예.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예. 지금 국민들 보기에도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헌법재판소에도 출석해야 되고 또 공수처에도 출석해야 되는 그런 이중 부담, 이중고가 있지만 워낙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안인 만큼 예.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좀 잠재워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 위원장님 말씀 동의하고요. 네네. 근데 좋은 말씀 해주셨다고 보는데요. 전 좀 온정적인 반응으로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사태가 왜 벌어졌습니까? 대통령이 느닷없이 계엄 선포를 한 거예요. 예. 치안이 혼란스러운 상황도 아니었고요. 갑자기 계엄군을 동원했어요. 그래서 헌법기관의 권능을 훼손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내란을 한 겁니다. 그럼 내란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87년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만든 게 지금 6공화국 헌법이거든요. 그 헌법은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일종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군부든 누구든 간에 내란을 일으키거나 계엄을 선포해서는 안 돼. 왜냐하면 그 전에 신군부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쿠데타가 일어나서는 안 되라고 하는 게 헌법 정신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도 그래서 만든 거예요. 예. 대통령이 함부로 권한 행사할 수 없고 국회 권능을 훼손해서 국회가 계엄 해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데 국회를 봉쇄하거나 군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첫 번째 내란에 있어서 기본적인 규칙이었고요. 그게 입법권자의 취지예요. 헌법을 만들 때. 그리고 대통령이 함부로 정당 해산을 했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정당 해산은 별도의 최고 법률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도록 해.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를 만든 겁니다. 근데 그거 다 무력한 사람이에요. 근데 무슨 제가 일반적인 형사범 저지른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도 권리가 있어. 나도 지금 대통령이야. 예. 차마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거를 그럴 권리가 있는 사람으로 자꾸 인정하는 것조차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 그 김 소장님 말씀의 취지는 잘 알겠는데 네네. 좀 더 차분하게 지금 이제 내란이라는 그 프레임, 내란이라는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단정을 하고 가시는데 물론 이제 민주당이나 또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 내란 혐의라는 부분은 무척 엄중한 그런 범죄 행위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법적으로 따질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공수처는 내일 세 번째 소환 통보를 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안 나올 그런 분위기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현직 대통령이 영장 때문에 체포를 당하는 그런 상황은 정말 그 암울한 상황이니까 지금 남은 시간에 대통령실과 조율이 돼서 자진 출석하는 방향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기대도 좀 해보겠습니다. 석동현 변호사가 대통령의 입장을 계속 전달해주고 있죠 언론에. 근데 얼마 전에 대통령은 체포의 채자도 꺼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을 일부 공개가 됐는데 거기에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그리고 문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끌어내라. 그리고 4명이 한 조로 해서 1명씩 들고 나와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그런 내용이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대국민 담화나 석동현 변호사의 그런 입장 표명과는 정말 반대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도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수사 또 파면을 촉구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어제 나온 공수장 내용을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충격적이던데. 상당히 다들 깜짝 놀랐죠. 예. 뭐 이 비슷한 언급들은 있었지만 이제 보다 더 구체적으로 공소장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김용현 공소장이 아니라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공소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그 윤석열 대통령 이름이 47차례 언급됐다. 또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이름은 39차례 언급됐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훨씬 더 많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공소장은 김용현 공소장인데. 그렇죠. 예. 김용현 공소장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그 당시 행적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이
아주 소상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한두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공소장을 보면서 느낀 점이 이 부분은 앞으로 재판에서 굉장히 주목해서 특히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해서 살펴봐야 될 그런 사안이고 대목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한 가지 들고 있는 생각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없이 김용현 공소장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적시됐다. 예. 통상적으로 이제 검찰이 공소장을 작성할 때는 해당 인물, 해당 사건의 당사자를 조사한 다음에 공소장에 그 혐의를 기록하거든요.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지금 김용현 공소장에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가 소상하게 기록돼 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이례적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지 않을 수 없고요. 네. 특히 이제 내용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예. 이제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이제 한쪽 일방의 주장이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도 소환 조사를 통해서 들어봐야 되겠죠. 그런 입장인데 당시 계엄군 병사들에게 12월 3일 날 실탄이 개인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 같은 사실은 계엄군 지휘부에서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그런데 지금 이진우 수방사령관 증언에 따르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약간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인데 예. 어차피 지금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이제 재판 과정에서 하나하나 이제 진위 여부를 가려 나가야 될 대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어쨌든 그 체포를 하라 그런 체포조도 운영이 됐는데 체포조의 문자도 공개가 됐잖아요. 거기 보니까 뭐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이 세 사람을 우선 발견하면 뭐 수방사 글로 데리고 와서 아무튼 그 가두는 거잖아요. 가두는 그 내용의 문자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대국민 담화와는 너무나 다른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물론 윤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서로 간에 정말 전화 통화를 해서 그런 지시를 했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돼야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게 공소장에 나온 게 사실이라면 더 이상 또 얼마나 또 끔찍한 상황이 이어졌을까 그런 걱정도 됐습니다. 총을 쏴서라도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검찰이 공소장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밝혔잖아요. 예. 아마 그 얘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거의 전율을 느꼈을 거예요. 공포감도 느꼈을 거고요. 그 전에는 그렇게 심각하게까지는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총까지 쏠 정도로는. 국민들이.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발포명령 전두환이 내렸느냐 안 내렸느냐 가지고 결국은 죽을 때까지도 발포명령 안 내렸다고 얘기하다가 사망한 거 아닙니까? 예. 결국 광주 시민들한테 공수 특전대는 실탄을 발사했어요. 헬기 기총수사도 했습니다. 그럼 그걸 누가 지시했는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논쟁을 했어요. 예. 근데 그거는 중간에 군 지휘관들이 다 거쳐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 궁극적인 책임이 있었던 전두환이 과연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가 확인이 잘 안 됐단 말이에요. 네. 이번에는 군 지휘관이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를 받아서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 끌어내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얘기를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힘 의원이 그 당시에 본회의 18명 들어가 있었잖아요. 예. 국민의힘 의원들도 총 맞을 뻔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국민의힘이 이걸 옹호하는 걸 보면서 전 경악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후에 이른바 쿠데타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처음으로 실감한 사건이에요. 45년 전에 경험하고 지금도 그 두 번째 경험이에요. 어찌 보면 제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경험이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대통령이 그러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어제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 기소한 시점과 공소장 내용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예.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 표결이 있다는 걸 검찰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거거든요. 그 표결이 있는 시점에 딱 맞춰가지고 기소를 하고 공소장을 아주 상세하게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집권 내내 검찰은 거의 죽으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윤 대통령 보위에 앞장서서 나서고 야당 탄압에 맨 선봉에 섰던 집단입니다. 예. 그런데 하필이면 왜 그 시점에 이런 태도를 보였을까요? 검사들은 수사를 해보니까 도저히 막을 수 없다고 저는 봤다고 봐요. 그래서 공소장에 국한 물론을 목적으로 한 내란죄 혐의가 명백하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넣은 거예요. 예. 자기가 조사해보고 수사해보고 관련자들 구속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대통령은 내란 혐의가 명백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검찰 스스로도 인정했다고 보는 거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헌법 수호를 해야 할 책임을 진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도 거부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검찰이 우린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걸 공개적으로 천명한 거나 다름이 없다. 예. 오죽했으면 그렇게 행동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잘 들었습니다. 평론가님 약간 답변을 조금 줄여주시면 네, 좋을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용찬 위원장님과의 그 형평을 좀 맞춰야 되니까 좀만 줄여주십시오. 예. 네, 그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정치인들, 국민의힘 인사들을 민주당이 내란 선전죄로 고발을 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오늘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고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저는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 결정이 끼치는 초래하는 후유증을 제가 걱정을 했던 부분인데요. 예. 탄핵이 결정되기 전까지 이제 앞으로 수개월 걸릴 텐데 이렇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완전히 양쪽으로 나뉘어져서 갈등과 대립, 분열과 혼란 그리고 이제 상처와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러한 지금 과정의 초입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박수영 의원에 대한 사무실 지금 시민들 항의가 빗발쳤다. 또 내란 선전죄 고발을 예고한다.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가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생각할 자유마저도 빼앗겨서는 아니 된다. 저는 저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나와 다른 생각을 얘기할, 생각할 자유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 내란 선전죄로 고발을 한다?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강경 드라이브를 걸 경우 민주당도 민심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사실 정말 저희가 엄중하게 경고하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시민들이 박 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가서 내란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항의를 하고 지금까지 경찰과 대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생각의 자유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평론가께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박수영 의원이 그냥 개인이 아니잖아요. 국회의원이잖아요. 계엄 선포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각각의 입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이게 발언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 표현의 자유 영역하고는 좀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이제 시민들이 한 100명 정도가 갔던 모양이에요. 사무실에. 예. 근데 그 사무실에서 행사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주마다 이제 보통은 이제 지역구 내려가잖아요. 내려가서 지역구민들하고 만나는 행사가 있는 자리에서 가가지고 시민들이 왜 내란을 옹호하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대통령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답니다. 오늘 화를 더 두는 얘기를 하니까 시민들이 더 격앙이 됐고 또 경찰을 불러가지고 질서 유지를 요청하니까 더 격앙이 됐고 그러면서 사무실 문을 잠그고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앞에서 버티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고요. 또 지난번에 이제 탄핵 표결 하루 전날에 혹여라도 대통령이 탄핵이 가결돼 범죄 전과자들이 활개치는 정권이 세워진다면 더 그 결과는 아주 가혹할 것이다. 나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표현 때문에 또 시민들이 더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몰려갔는데 그 이후에 보이는 태도도 대응 방식도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더 격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제 권한 대행이 됐습니다. 이제 권한 대행의 대행이 아니고 그냥 권한 대행인 거잖아요. 지금 상황은. 근데 최 대행이 그 전에 한 말이 권한 대행의 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럼 과연 가장 그 논란이 되는 부분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것인가 그런 문제인데 어떻게 예측하세요?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도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기조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임명 안 할 따라서 것이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뭐 거부할 것이다라기보다도 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역시 똑같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야, 정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바람직하다. 예. 이게 한덕수 전 총리의 기조였거든요. 그래서 합의 정신, 협의 정신을 정치권에서 발휘해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치권에서 정치력이 복원돼야 된다. 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정치로 해결해야지 모든 문제를 권한대행에게 가져와가지고 당신이 알아서 해결하십시오. 이러한 지금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예.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헌법재판관 문제, 그다음에 총리 탄핵 문제, 뭐 권한대행 탄핵 문제들도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정치권에서 전혀 정치가 작동하지 않으니까 생기는 불상사다. 지금 총리 권한대행 지금 29번째 탄핵이 발의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시중에서 하는 얘기대로 이게 나랍니까? 29번 탄핵이 발의됐다. 아마 동서고금을 통해서 이런 경우는 아마 저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지금 탄핵 정국이 계속돼야 하는가 정말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도 지금 여야정 협의 정신을 살려달라라는 주문을 지금 간곡하게 사실 무언의 침묵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고요. 예. 최상목 권한대행 역시 헌법재판관 문제는 정치권에서 다시 협의하고 합의해달라 그런 방침을 견지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근데 그 전에 여야가 그래 민주당 2명, 국민의힘 1명 이렇게 하자고 합의가 된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을 제가 좀 소상하게 예.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10월, 11월 협상을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합의된 부분은 민주당에서 2명의 헌법재판관을 추천하고 우리가 1명을 추천하고 예. 그리고 헌법재판소 소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민주당에서 동의를 해달라라는 추가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지금 뒤늦게 와가지고 그 같은 합의를 한 적이 없다라고 입장을 바꾸니까 저희 당에서도 그래? 그러면 이건 합의가 깨진 것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당초 예. 민주당과 저희 국민의힘에서 어떤 합의를 요구했었느냐? 민주당에서 1명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1명 예.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하는 추천하는 또 다른 1명 네. 그렇게 해서 보수, 진보, 중도 이렇게 균형감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투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도했던 겁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2명을 자기들이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강변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헌법재판소장 옵션을 이제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이죠. 예. 이제 그런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결과적으로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고 합의가 무산됐다. 그래서 한덕수 전 권한대행께서 여야가 협의하고 합의해서 다시 가져와라. 예. 가져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한덕수 대행은 거부했던 게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보류했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죠. 본인도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보류하겠습니다라고 예. 분명히 언급을 했었습니다. 여야 양측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다른 게 똑같은 이유를 계속 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쨌든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할 것인가 그냥 문제 아니겠습니까? 임명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먼저 예측은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예측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당위성 임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떻게 보세요? 최상목 부총리는요 대통령 권한 대행이지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행이 아닙니다. 예.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는 건요 헌법 조항에 있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조직법상에 국무총리의 직무대행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최상목 부총리는요 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다가 총리가 탄핵 소추안이 통과돼서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그냥 그걸 이어받은 대통령 권한 대행인 겁니다. 예. 그러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총리는 자기가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 적극적인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다 하면서 헌법재판관 후보는 국회 추천 몫은 그냥 소극적으로 임명만 하면 되는 거를 그걸 안 하고 버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예. 전 최상목 부총리가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길을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권한대행은 제1순위의 업무가요. 헌법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헌법 질서를 회복한다는 건 정치적 판단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야 몫의 헌법재판관을 추천하고 인사청문회까지 다 거쳤잖아요. 조한창 후보장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다 추천했잖아요. 국회에서 선출 절차까지 끝났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합의하자는 겁니까? 조한창 후보자 없던 사람 만들어 버릴까요? 그 합의가 안 되는 거를 애초에 합의 자체가 성립될 수도 없는 그냥 법적 절차대로 끝난 거를 그걸 다시 합의를 해오라는 얘기는 나 임명하지 않겠소라고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최상국 부총리는 그런 일을 무모하게 저지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얘기는 곧 헌법 수호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다. 그 다음엔 또 다시 탄핵에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부디 그렇게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박용찬 위원장님께서 앞서 생각의 자유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 입장이 민주당 생각과 다르면 모조리 처단하겠다는 공포 정치다. 이렇게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당이 사실 의석수가 적기 때문에 이번에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 가결도 사실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이렇게 의석수가 적은 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대응 방안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답답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어제 그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고 뭐 끽해봐야 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헌법재판소에 제기하고 그 정도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정말 이 국회 의석수가 없다는 게 이렇게 참 처참한 상황인 줄 정말 저희도 온몸으로 지금 다 체감하고 있고요.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요. 저희들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대국민 호소밖에 없겠죠. 그리고 저희가 명분과 원칙을 가지고 하나하나 모든 사안에 대해서 임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평론가께서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좀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대통령이 초유의 계엄 선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검찰 공소장 내용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대통령 보호하자고 지금 국민의힘에 이런 혼란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삼척동제도 아는 얘기예요. 근데 그 책임을 자꾸 야당한테 떠넘기고 야당이 내란을 오히려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국민이 그 얘기를 고지고대로 듣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지금 윤 대통령의 이 많은 혐의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나중에 방어할 수 있겠습니까? 헌정질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대한민국 경제가 더 혼란해지고 더 무너지고 난 다음에나 우리가 계속 기득권을 유지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수습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그걸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부디 지금과 같은 이런 태도를 좀 보이는 것은 빨리 포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민주주의 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선거에서 패배하는 법을 아는 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한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다시 집권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실패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국민의 마음속에서는 다 그렇게 된 거예요. 법적인 절차만 남은 거거든요. 예. 그럼 그런 윤 대통령의 실패를 국민의힘 실패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의 기회도 저는 없다. 그 다음을 안 오리라고 기대하거나 그 다음을 막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자 헌정 질서를 훼손하거나 물랑케 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빨리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가장 먼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과는 아직 몇 달 남았겠죠. 그런데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대구시장이요. 그리고 이번에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서 이런 게 입법 내란이고 국헌 문란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소식이 없다가 송영훈 그
대변인이 사퇴를 뭐 이게 SNS에 사퇴글을 남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겼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도 이제 대통령 선거를 생각해서 약간의 움직임이 있을 것인가? 홍준표 시장은 대권을 노려서 계속 이렇게 그 당과 맞는 입장을 내는 것인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지금 홍준표, 한동훈 두 분이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네. 뭐 만일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 두 분 다 유력한 또 저희 당의 대선 후보시고요. 예. 그런 입장에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홍준표 시장이 오늘 언급하신 이런 게 입법 내란이다라고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도 뭐 상당히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 김 소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똑같은 말씀을 민주당에게도 좀 하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탄핵 추진, 탄핵 발의 29건, 그다음에 특검 법안 추진이 27건입니다. 지금 온통 대한민국은 탄핵과 특검, 특검과 탄핵이 되풀이 반복되는 정말 지금 불행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민생은 완전히 뒷전이죠. 반도체 특별법도 지금 뭐 국회에서 완전히 낮잠을 자고 있는 그러한 상태고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상황. 그래서 지금 힘자랑을 지금 정말 잔뜩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힘으로 흥한 자 힘으로 망할 것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힘이 있을 때 그리고 국회 안에선 사실 집권 여당은 민주당입니다. 절대적인 다수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좀 더 제1당으로서 어른스럽고 그리고 정치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때로는 서로 양보하기도 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풀어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 물론 윤석열 정부도 잘못한 부분이 무척 많다. 그러나 국회 안에서 집권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이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좀 더 제1당으로서 어른스럽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 저희들도 어제 지역에 현수막 걸었습니다. 예. 탄핵이 벌써 29번째다. 총리마저 탄핵할 거냐. 그런데 정말 탄핵하더라고요.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하고 그다음에 또 어디 차례입니까? 교육부총리 또 탄핵하고 예. 대한민국이 그렇게 가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칼집에 칼을 좀 숨겨두고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한 걸음 양보하는 그러한 정말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꼭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생각을 들으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민주당 힘으로 야당 힘으로만 통과시킬 수 있었나요? 아닙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의해줬기 때문이에요. 계엄령 해제할 때 야당 힘으로만 해제할 수 있었겠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18명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비합리적인 우리가 상식 이하라고 할 수 있는 계엄 선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양식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탄핵도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직무정지가 그래서 될 수 있었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고요. 좀 탄핵을 29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거꾸로 말하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국정을 폭주하고 독단적으로 운영했으면 이렇게 됐을까 그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계엄 선포라고 하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벌인 이유 그리고 계엄 선포 이유라고 설명한 거 다 많은 분들이 들으셨잖아요. 그런 상식 이하 국민의 상식 수준에도 못 따라가는 대통령의 인식 수준으로 그동안의 국정을 2년 반 넘게 운영해 온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겠어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겠다. 야당하고 야당 대표하고 딱 한 번 만났어요. 협치도 한 번도 하지 않았고요. 야당 대표 오히려 감옥 넣기 위해서 모든 국정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매번 전임 정부 탓하고 감사운동원에서 전임 정부 뒤지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해 온 겁니다. 그 대통령의 인식이 계엄 선포로 드러난 거예요. 그럼 이럴 때 대한민국에서 제1야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겠습니까? 저는 탄핵을 29번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헌정 질서를 물랑케 한 겁니까? 헌정 질서에 탄핵하라고 규정돼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윤 대통령 같은 대통령이 있을 때 야당은
탄핵 질서 있게 탄핵을 할 수 있도록 헌정 질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걸 가지고 탄핵을 한 거예요. 그 사이에 일부 과한 것도 있다라고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비롯된 것이다. 그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